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독도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한국 선박은 규정을 무시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국장의 조작된 발언에 국제해사기구는 한국을 위험국으로 지정했고 미국마저 일본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 한국 선박의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의 충격적인 폭로와 함께 한국은 진실을 입증했고 국제사회는 일본의 추악한 행태에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데이터를 조작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873건. 지난 10년간 독도 인근에서 한국 선박이 저질렀다는 항해 규정 위반 건수였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새벽 워싱턴 근교 인도태평양 해양감시센터의 보안 채널로 일본 국토교통성이 보내온 보고서 첫 페이지에 찍힌 숫자였어요. 제목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선박의 체계적 위반 행위 마이너스 독도 주변 해역 10년 분석 보고서. 같은 시각, 이 문서는 IMO 런던 본부와 EU 브뤼셀 해양데이터 감사청에도 동시 발송되었다는 배포 리스트가 하단에 명시되어 있었죠.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을 공식적으로 고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로스, 미국 인도태평양 해양감시센터의 수석 데이터 분석관입니다. 30년 전 해군 정보장교로 시작해서 이제는 숫자와 좌표로 바다를 읽는 사람이 되었죠. 새벽 2시 커피 한 잔을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야간 근무일 줄 알았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의 AIS 항적을 정기 점검하는 루틴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뜬 데이터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어선 몇 척과 해경순 시선. 한 척이 짧은 시간 안에 일본 EEZ 경계선을 넘었다가 돌아온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일본 보고서가 도착했죠. 문서를 열자마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 온통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3D 지도 위에 한국 선박들의 항적만 붉게 강조되어 있었고 각 위반 지점마다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위반 빈도가 43%나 증가했다는 그래프가 눈에 띄었죠. 한국 선박들이 체계적으로 국제 항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 센터가 보유한 AIS 로그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일본이 지적한 시간대를 하나씩 대조해보니 확실히 한국 선박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어선이 갑자기 시속 70노트로 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해경선이 동시에 두 곳에 나타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GPS 오류나 통신 장애로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8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일본의 보고서를 검토했나? 태평양 사령부 카렌 블레이크 대령이 물었어요. 네, 방금 분석을 마쳤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선박들의 항적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아직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시 로그를 확인 중이라는 짧은 코멘트만 냈고요. 카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부인만 하려는 건가? 그때 화면 한쪽에서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끼어들었어요. 일본은 이미 주요 언론사들에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CNN과 BBC가 곧 이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저는 모니터에 띄워둔 일본 보고서의 통계 페이지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독도 인근 20해리 구간에서만 연평균 87건의 위반. 특정 좌표에서는 한국 선박의 92%가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다는 분석. 숫자는 명확했고 시각 자료는 강렬했어요. 다니엘,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센터장이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일본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게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놓거든요. 그 순간 보안 채널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양데이터 정책관 한지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지는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원시 로그 공동 검증을 공식 요청합니다. 레이더, CCTV, 블랙박스 자료를 함께 대조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일본 보고서에 첨부된 AIS 로그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엑셀 시트에는 타임스탬프, 선박 아이디, 좌표, 속도,
방향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모든 위반 기록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골라 데이터를 만든 것처럼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정보 플랫폼 마린 트래픽이 독도 주변을 주의 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구글 지도와 애플 지도에도 같은 표시가 나타났죠. 한국 국적선이 지나는 항로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같은 구역을 지나는 일본 선박은 정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백악관 1일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독도 인근 한국 선박 위험도 상향 검토 필요라는 문장을 쓰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한국 언론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독도 근처에서 30년째 조업하는 어민의 인터뷰였어요. 우리가 일본 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는데 GPS에는 왜 그렇게 찍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렌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녀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일본이 제출한 로그와 우리가 직접 수신한 로그를 비교해봤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 제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선박, 같은 시간인데 좌표가 0.03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선박이 경계선을 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카렌이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치고는 너무 일정한 패턴이야. 마치 필터를 적용한 것처럼. 그 순간 한지원 정책관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군과 해경의 모든 센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봉인된 원시 로그도 있습니다. 언제든 검증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죠. 한국이 정말로 떳떳하다는 건지 아니면 고도의 블러핑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인근 AIS 이상 신호 분석이었죠. 첫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선박들의 항해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기 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데이터를 다루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증거는 때로 가장 불완전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 일본의 보고서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모든 통계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시각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선박들의 항해 패턴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마치 지금 상황과 같았어요. 일본이 만든 강렬한 프레임의 빛 때문에 진실이라는 작은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독도라는 작은 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숫자 전쟁.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 오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인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5일 아침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카렌이었어요. 다니엘, 지금 당장 마린 트래픽 열어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운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실시간 선박 추적 플랫폼인 마린 트래픽에 접속하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독도 주변 해역이 온통 붉은색 경고 표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국적선이 지나는 항로만 빨간색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구역을 지나는 일본 선박들은 평범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화면 상단에는 새로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137건의 항로 이탈이 보고되었습니다. 137건. 일본 보고서에 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센터로 출근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모니터마다 각국 언론 보도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NHK는 특별 편성을 통해 3D 지도를 스튜디오에 띄워놓고 전문가 좌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선박들이 반복적으로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해양법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무시입니다. 동해에서 만약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사회도 이제 한국의 위험한 항해 관행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주요 해운 보험사 8곳이 일본 정부의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접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IMO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구글 지도를 열어봤습니다. 역시나 독도 주변에 노란색 경고 아이콘이 떠 있었어요. 클릭하니 항해주의 구역 마이너스 빈번한 항로 이탈 보고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죠. 애플 지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한국을 위험 항해국으로 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센터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 1일 보고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한다. 그가 문서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어요. 다니엘, 자네가 작성해.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독도 인근 한국 선박 위험도라는 항목에서 현재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의로 올려야 했거든요. 펜을 든 채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주의 검토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인턴이 뛰어들어왔어요. 한국 정부가 첫 공식 반응을 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CNN 국제 채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모두가 강력한 반박을 기대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예상 밖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시로그의 국제 공동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레이더, CCTV, 블랙박스 등 모든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추가 논평을 자제하겠습니다. 단 30초. 그게 전부였어요. 기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지만 대변인은 이미 연단을 떠나고 있었죠. 카렌이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보통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즉각 반박 자료를 쏟아내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자신감인지 무력함인지 알 수 없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국무부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던데 글쎄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겠지. 일본이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네. 타이밍도 완벽하고. 저는 샌드위치를 씹으며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준비했다는 표현이 묘하게 거슬렸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한국, 독도 인근 위험 항해로 국제해운업계 우려 증폭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블룸버그는 한국 선박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다뤘죠. 주요 해운 포털 12곳이 독도 주변을 특별주의 구역으로 재분류했다는 속보도 떴습니다. 한국 언론을 확인해보니 난리가 나 있었어요.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관련 키워드였죠. 독도 AIS, 일본 조작, 해운 보험료, 위험 항해국.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이 또 역사를 왜곡한다. 정부는 뭐하고 있나? 증거 있으면 빨리 내놓아야지. 하지만 정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에서도 원시 로그 검증 절차 진행 중이라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했죠. 저녁 무렵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직접 나섰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신중한 톤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객관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공유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이를 증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묘한 화법이었죠.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국제규범 위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일본 보고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고 통계가 특정 회사의 AIS 수신기를 통해 수집된 것이었습니다. 도쿄마린 데이터 시스템즈라는 곳이었죠.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이 회사가 일본 정부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최근 6개월 사이에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업그레이드 시점이 한국 선박 이상 항적이 급증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메모장에 이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세계 3대 해운 보험사 중 하나인 로이드 오브 런던이 독도 인근을 항해하는 한국 선박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유는 통계적으로 입증된 높은 사고 위험 때문이었죠. 한국원양어업협회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선주는 인터뷰에서 울먹였어요. 30년 동안 같은 바다에서 고기 잡았는데 갑자기 위험한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일본 쪽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현장 어민들의 증언과 데이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오후에 카렌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니엘, 이거 봐.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MIT 해양공학과 교수가 올린 분석인데 일본 AIS 데이터의 타임스탬프가 이상하다고 지적했어. 논문을 읽어보니 모든 이상 항적이 정확히 15분 단위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항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패턴이었죠. 그냥 시스템 특성일 수도 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카렌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기엔 너무 규칙적이야. 마치 누군가가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본 같은 선진국이 그것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저는 브리핑 자료를 발표했죠.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면 독도 인근 한국 선박의 항해 패턴에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요청한 원시 로그 검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분석관의 결론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데이터가 너무 일방적으로 완벽하다는 점이 오히려 의문을 낳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한번 양쪽 데이터를 대조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상함을 발견했죠. 한국 해경 순시선이 동시에 두 곳에 나타난 기록이 있었는데 한 곳은 실제 순찰 구역이었고 다른 한 곳은 일본 이의지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순시선이 순간이동을 한 게 아니라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왜, 어떻게.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위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도 위에 찍힌 붉은 점들이 진실인지 조작인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11월 9일 새벽 4시 저는 센터 지하 3층 데이터 분석실에서 카렌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카렌이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켜면서 말했어요. 왼쪽은 미국이 직접 수신한 AIS 로그, 가운데는 한국이 제공한 원시 데이터, 오른쪽은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 첨부 파일이었죠. 처음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세 국가의 로그는 99% 일치율을 보였어요. 독도 인근을 지나는 화물선, 어선, 순시선들의 항적이 거의 완벽하게 겹쳤죠. 그런데 8월 15일을 기점으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거 좀 이상한데. 제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한국 어선 해성호가 오전 8시 30분에 있던 위치를 봐. 미국 로그와 한국 로그에서는 북위 37.2406도, 동경 131.8654도, 독도에서 동쪽으로 12해리 떨어진 한국 측 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로그에서는 북위 37.2453도, 동경 131.8701도로 찍혀 있었어요. 불과 0.05도 차이지만 그것 때문에 선박이 일본 측 주장 이의지를 침범한 것처럼 보였죠. 카렌이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0.05도면 대략 500m 정도 차이야. GPS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 저는 다른 날짜들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8월 16일, 17일, 18일. 패턴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로그에서만 한국 선박들이 미묘하게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죠. 규칙이 있어. 제가 노트에 수식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동쪽으로 0.03에서 0.07도, 남쪽으로 0.02에서 0.05도씩 이동시켰어. 카렌이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수라기엔 너무 일정한 패턴이야. 바로 그때 한지원 정책관에게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경이 보관하고 있던 레이더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어선들의 블랙박스 자료였죠. 용량이 3TB가 넘었어요. 이걸 언제 다 확인하지? 카렌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골라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일본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구간들 위주로. 첫 번째 사례는 9월 23일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일본 보고서에서 명백한 영해 침범이라고 강조한 부분이었죠. 한국 어선 동해호가 일본 이의지를 2km나 침범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경이 제공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놀랍게도 동해호는 독도 동쪽 구에리 지점에서 평화롭게 조업 중이었어요. 영상 하단에 찍힌 GPS 좌표도 한국 측 해역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음은 어선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음성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재 위치 확인. 독도 동쪽 구에리. 안전구역입니다.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일본 AIS 로그에서 같은 시각 동해오는 일본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카렌이 세 개의 화면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같은 배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순 없잖아. 저는 미국 군사 위성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기밀이라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미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2시간 후 태평양 사령부에서 위성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9월 23일 오후 2시 45분 한반도 동해 상공을 지나던 KH-12 정찰 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였어요.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동해오가 보였어요. 정확히 한국 CCTV와 같은 위치에 있었죠. 일본 AIS 로그가 가리키는 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바다뿐이었어요. 빙고. 카렌이 탁자를 쳤습니다. 일본 로그가 조작됐어. 하지만 저는 아직 신중했습니다. 한두 건일 수도 있어. 더 확인해보자. 우리는 밤새 23건의 사례를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총 167개의 센서 자료, 마이너스 레이더 43개, CCTV 68개, 블랙박스 32개, 음향 탐지기 24개 마이너스를 일일이 대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한국의 물리적 증거들과 미국 위성 자료는 일치했지만 일본 AIS 로그만 다른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제가 엑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로그에서 좌표가 이동한 평균값이 동쪽으로 0.048도, 남쪽으로 0.032도야. 거의 기계적으로 일정해. 카렌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필터링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좌표를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라고. 새벽 6시 우리는 첫 번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삼국 AIS 로그 비교 분석 마이너스 예비 결과였죠.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8월 15일 이전까지 삼국 로그 일치율은 99.2%.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일본 로그만 평균 85%로 떨어졌어요. 특히 독도 인근 특정 구역에서만 좌표 이동이 발생했죠. 이걸 위해 어떻게 보고하지? 카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본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직접 말할 순 없잖아.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외교적 파장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작되지 않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오전 9시 센터장 주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설명해보게. 센터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삼국 로그 비교, 한국의 물리적 증거들, 미국 위성 자료까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확실한가?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네. 3번, 4번 검증했습니다. 카렌이 대답했어요. 일본 로그에만 규칙적인 좌표 변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국무부 연락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일본이 의도적으로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죠. 기술적 오류일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오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심 무렵 한지원 정책관에게서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로 봉인해둔 원시 로그였어요. 각 데이터마다 타임스탬프와 해시값이 찍혀 있어서 생성된 이후 단 한 비트도 수정할 수 없는 구조였죠. 이건 완벽한 증거야. 카렌이 감탄했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원본이잖아. 저는 한국의 블록체인 로그와 일본 로그를 다시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국 어선이 정상 항로를 따라가고 있을 때 일본 로그에서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죠. 오후 3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MIT 해양공학과 김 교수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앞서 일본 데이터의 이상함을 처음 지적한 사람이었죠. 다니엘 분석관님, 제가 추가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로그의 타임스탬프를 분석해봤는데 모든 좌표 이동이 정확히 UTC 기준, 정각과 15분, 30분, 45분에만 발생해요. 무슨 의미죠? 자연스러운 항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패턴입니다. 마치 15분마다 작동하는 배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처리한 것 같아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일본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 어딘가에서 한국 선박의 좌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6시,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썼죠. 일본이 제공한 AIS 로그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체계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렌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세상이 받아들일까요? 이미 전 세계 지도에는 한국이 위험 국가로 찍혀 있었고 여론은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독도 어민들의 시위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한 어민이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30년을 같은 곳에서 고기 잡았는데 갑자기 범죄자가 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전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과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저는 일본의 데이터를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숫자 뒤에 숨은 거짓말을 발견한 이상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내일 런던에서 IMO 긴급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모이는 자리.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시도 11월 11일 런던 시각 오전 9시 IMO 본부 7층 대회의장. 저는 미국 대표단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43개국 대표들이 자리했고 중앙엔 거대한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알바레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항의 안전 문제에 관한 긴급회의를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이미 무거웠어요. 회의 전 로비에서 들은 각국 대표들의 대화는 대부분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한국이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데이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지키려면 단호해야지. 일본 대표 다나카 켄지가 일어섰습니다. 은발의 60대 외교관으로 30년간 해양법 분야에서 활동한 베테랑이었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가 리모컨을 들어올렸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안전의 미래가 걸린 증거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홀로그램이 작동했습니다. 회의장 중앙에 3차원 지도가 떠올랐어요. 독도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0캐리의 해역이 실시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AIS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다나카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구역을 가리켰어요. 주목해 주십시오. 홀로그램 속에서 수백 개의 선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선박은 파란색, 한국 선박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죠. 처음엔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시간이 가속되면서 빨간 점들이 경계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선박의 73%가 합의된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다나카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특히 이 구간에서는 화면이 확대되면서 특정 어선의 항적이 크게 보였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일본 이이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대표, 이런 패턴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반복적입니다. 다나카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최근 6개월간만 해도 389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월별 위반 건수가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이었죠. 특히 8월 이후 급증한 게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의 해명은 들으셨습니까? 다나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원시 로그 검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신 것처럼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저는 속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었죠.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한국 대표석에 앉은 한지원과 최민석 제독은 무표정하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메모도 하지 않고 속삭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나카의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홀로그램이 떴죠. 한국 해경 순시선조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해경 순시선이 일본 측 주장 경계선을 넘어 추적전을 벌이는 듯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움직임도 공격적으로 보였죠. 독일 대표가 우려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 아닙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묘한 화법이었죠.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한국을 몰아가는 스페인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지중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해양 규범을 무시하면 결국 지역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죠.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일본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여론조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일본 지지가 78%였죠. 오전 11시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카렌과 통화했어요. 상황이 안 좋아. 일본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어. 우리가 발견한 조작 증거는? 카렌이 물었죠. 아직 때가 아니야. 국무부 승인이 떨어져야 공개할 수 있어. 그때 한지원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걸어갔어요.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만 들려 있었죠. 그 여유가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각국 대표들의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인도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드디어 한지원이 일어섰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저희는 원시 로그와 물리적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공동 검증을 공식 요청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0초도 안 되는 짧은 발언. 캐나다 대표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일본의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반박은 없으신가요? 모든 답은 원시 로그 검증에서 나올 것입니다. 한지원이 다시 앉으며 말했죠. 회의장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더 강력한 반박을 예상했는데 한국은 마치 포기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알바레스 위원장이 규정집을 뒤적였습니다. IMO 규정 제7장 3조에 따르면 당사국이 기술 검증을 요청할 경우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현재까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예비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비 의견이라도 한번 나오면 번복하기 어려웠거든요. 알바레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본 위원회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의 항해 관행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폭탄 선언이었죠. 비록 예비 의견이었지만 IMO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었어요. 특히 반복적인 항로 이탈과 경계 침범은 지역 해양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레스가 이어갔어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해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대표단 쪽에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를 표했죠. 하지만 최민석 제독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침착함이었죠. 한지원과 짧게 눈빛을 교환한 후 조용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 저는 급히 워싱턴에 전화했어요. IMO가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보고했죠. 한국 대표단은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이고요. 센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국이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 한지원이 알바레스 위원장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A사 한 장짜리 문서였어요. 알바레스가 그것을 읽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기술 검증 요청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규정상 24시간 내에 검증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알바레스가 단호하게 말했죠. 내일 오전 9시 한국의 기술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그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그때까지도 설득력 있는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본위원회는 예비 의견을 최종 결정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후 통첩이었죠. 24시간. 한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한지원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엘 분석관님도 오시면 흥미로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죠.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런던의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조작의 증거들, 한국이 제공한 물리적 자료들, 그리고 일본의 완벽해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BBC 뉴스에서는 IMO, 한국해양관행의 우려 표명이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축제 분위기였죠. 한국 언론들은 정부 무능 외교 참사라는 제목을 쏟아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왜일까요? 최민석 제독의 그 침착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오히려 일본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표정.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거센 물살이 숨어 있죠. 내일 한국이 보여줄 기술 검증도 그런 것일까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짧은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내일 IMO 기술 검증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데이터 주권을 증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주권. 처음 듣는 표현이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뭔가를 준비했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죠. 11월 12일 런던 시각 오전 8시 30분 IMO 본부 앞은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예비 의견 발표 이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마지막 변명을 보려고 몰려든 거였죠. 대부분은 이미 결론을 내린 표정이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밤새 설치한 듯한 장비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버렉 3개, 대형 모니터 6대, 그리고 각종 안테나와 수신 장비들. 마치 작은 관제센터를 통째로 옮겨온 것 같았죠. 일본 대표 다나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쇼를 하려는 건가요? 하지만 최민석 제독은 묵묵히 케이블을 점검하고 있었고 한지원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각 알바레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검증 세션을 시작합니다. 한국 대표단은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지원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긴 연설 대신 단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원시 로그와 통합 센서 데이터의 공동 검증을 요청합니다. 알바레스가 규정집을 확인했어요. 제7장 5조. 네, 당사국의 실시간 검증 요청은 수용 가능합니다. 진행하십시오. 한지원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6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켜졌어요. 첫 번째 화면은 한국 해군 레이더입니다. 그녀가 차분히 설명했죠. 두 번째는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의 SAR 영상, 세 번째는 해경 CCTV, 네 번째는 어선 블랙박스, 다섯 번째는 한국 AIS 원시 로그, 여섯 번째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AIS 로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같은 해역을 6개의 다른 시각으로 동시에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보고서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9월 23일 오후 2시 45분. 화면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초록색 점들이 떠 있었어요. 독도 동쪽 구에리 지점에 어선 동해호가 명확히 보였죠. 위성 SAR 영상에도 같은 위치에 선박의 형태가 잡혔습니다. 해경 CCTV는 더 선명했어요. 동해호가 평화롭게 그물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고화질로 보였죠. 네 번째 화면, 어선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재 위치, 독도 동쪽 9.3해리, 조업구역 안전 확인, 선장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다섯 번째 화면의 한국 AIS 로그도 정확히 같은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북위 37.2406도, 동경 131.8654도. 그런데 여섯 번째 화면, 일본 AIS 로그는 전혀 다른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북위 37.2453도, 동경 131.8701도.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2km나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원이 말을 이었어요. 다음 사례입니다. 10월 7일 오전 11시 15분. 또다시 6개 화면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해경 순시선이었죠. 5개의 센서와 로그는 모두 독도 북동쪽 15해리 한국 해역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일본 로그만 순시선이 일본 쪽으로 3해리나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죠.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이건 같은 배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건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한지원이 답했어요. 하나는 실제이고 하나는 조작입니다. 다나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 데이터가 조작이라는 겁니까? 한지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코드와 숫자들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은 한국의 AIS 원시 로그 블록체인 구조입니다. 기술적인 설명이 시작됐죠. 매 10분마다 생성되는 로그는 SHA-256해시로 봉인됩니다.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다음 블록에 포함되어 단 한 비트라도 수정하면 전체 체인이 깨집니다. 화면에 타임스탬프와 해시값이 연결된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엮여 있었죠. 이 시스템은 2023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723만 개의 블록이 연결되어 있죠. 사후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지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여기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AIS 로그에서 좌표 이동이 발생한 시점들을 표시한 거였죠. 모두 정확히 15분 간격이었어요.
자연스러운 항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패턴입니다. 마치 15분마다 작동하는 필터가. 증거가 있습니까? 다나카가 끼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바레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니엘 분석관, 어서 하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 센터와 연결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했죠. 이것은 미국이 독립적으로 수신한 AIS 로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을 거치지 않고 우리 위성과 지상 기지국이 직접 받은 원시 데이터죠. 제가 9월 23일 오후 2시 45분을 불러왔습니다. 동해호의 위치가 나타났어요. 북위 37.2406도, 동경 131.8654도. 한국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렌의 목소리가 화상을 통해 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378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로그는 한국 로그와 98.7% 일치합니다. 일본 로그와는 72%만 일치하네요. 폭탄 발언이었죠. 독일 대표가 일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을 수도. 일시적이라고요? 한지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가 일시적입니까? 그녀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독도 인근 실시간 통합 관제 화면이었어요. 레이더, 위성, CCTV, AIS가 한 화면에 겹쳐진 모습이었죠. 현재 이 순간에도 수십 척의 선박이 평화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 423개의 센서를 통합 운영합니다. 한지원이 설명했어요. 해군 레이더 89개, 해경 CCTV 123개, 위성 센서 12개, 음향 탐지기 48개, 어선 블랙박스 8,300대, 그리고 블록체인 AIS 수신기 101개. 숫자가 화면에 하나씩 떴습니다. 압도적인 규모였죠. 이 모든 센서가 동시에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최민석 제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굵은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가 USB를 들어올렸어요. 여기 지난 10년간의 모든 원시 로그가 있습니다. 300테라바이트, 72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 블록체인으로 봉인된 단 한 비트도 조작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그는 USB를 알바레스 앞에 놓았습니다. 검증하십시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스위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 데이터는 저희가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지원이 외교적으로 답했어요. 다만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되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각국 대표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완전히 뒤집었어. 일본 데이터가 정말 조작이란 말인가? 미국 로그까지 일치한다니. 저는 화장실에서 다나카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 분석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들도 처음엔 우리 데이터를 믿었잖습니까? 네, 그랬죠.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뭔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나가버렸죠.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바레스 위원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오전 세션의 기술 검증 결과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죠. 한국이 제시한 원시 로그와 각종 센서 데이터는 매우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구조는 인상적입니다. 그가 회의록에 뭔가를 적었어요. 본 위원회는 한국이 제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잠정 판단합니다. 또한 일본 측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동요했어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EU 해양데이터감사청의 엘리즈 뒤부하가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쪽에 접수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일본의 AIS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쿄마린 데이터 시스템즈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검토 후 공식 제출하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나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검증되지 않은 물론입니다. 엘리즈가 차분히 답했죠. 그래서 검토 후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내일 최종 세션을 남겨두고 정회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한지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도움 감사합니다. 미국 로그가 결정적이었어요.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제가 답했죠.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던 분이 조작된 데이터는 예외라는 걸 보여주셨네요. 저녁 호텔바에서 카렌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완전히 판이 뒤집혔네. 카렌이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이야.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말했죠. 일본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걸. 그래서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 거야. 말이 아닌 로그로 싸운다. 카렌이 중얼거렸어요. 멋진 전략이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템스강 위로 빅벤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죠. 9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불과 24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되었고 어제의 피고인이 오늘의 증인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내일 엘리즈가 공개할 내부 고발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최종막이 아직 남아 있었죠. 11월 13일 런던 시각 오전 6시 호텔방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카렌이었어요. 다니엘, 지금 당장 NHK 국제 채널 틀어봐. TV를 켜자마자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인 남성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하단 자막에는 곤도 나오야 45- 도쿄마린 데이터 시스템즈 수석 엔지니어라고 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곤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저는 회사 지시로 AIS 데이터 필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었나요? 곤도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이메일과 지시 문서가 있습니다. 독도 주변 좌표, 북위 37.2영도에서 37.3영도, 동경 131.8영도에서 132.0영도 구간에서 한국 선박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동쪽과 남쪽으로 좌표를 이동시키라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국제분쟁 예방을 위한 표현 조정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죠. 표현 조정이라. 앵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조작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곤도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매 15분마다 작동했고 평균적으로 동쪽 0.04도, 남쪽 0.03도씩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박이 마치 일본 해역을 침범한 것처럼 보이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앵커가 이어서 물었죠. 왜 지금 양심 선언을 하신 겁니까? 곤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걸 보면서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센터장이었어요. 다니엘, IMO로 즉시 와. 엘리즈가 폭탄을 터뜨릴 예정이야. 옷을 대충 걸치고 나가는데 호텔 로비가 이미 난리였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일본 대표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IMO 본부에 도착하니 긴급 세션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즈 뒤부하가 연단에 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어제 언급한 내부 고발 자료를 공식 제출합니다. 그녀가 파일을 펼쳤어요. 곤도 나오야 씨가 보낸 이메일, 지시 문서, 소스 코드, 그리고 실행 로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떴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였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if shipflag kor end lat 37.20 end lat 37.30 lat adjustd lat 0.04 란 adjustd 란 0.03 보시다시피 한국 국적 선박만을 타겟으로 한 조작입니다. 엘리즈가 설명했죠. 이 필터는 지난 8월 15일부터 11월 초까지 계속 작동했습니다. 다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개인의 일탈일 뿐입니다. 엘리즈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회사 임원진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모리타 타쿠미 국장의 서명이 명확히 보이시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정부 차원의 개입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알바레스 위원장이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제기구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것은 바로 그때 한지원이 손을 들었어요. 위원장님, 저희는 비난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다만 진실이 밝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외교적 제스처였지만 그 여유가 오히려 일본을 더 궁지로 몰았어요. 점심시간, 저는 워싱턴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요청하셨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일본의 AIS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통합감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전략도 수정해야겠군. 네, 동북아 해양 데이터는 한국 시스템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북아 해양 데이터 신뢰도 평가였죠. 오후 3시 일본 정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모리타 국장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일부 기술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가 말했죠.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 조작이 아니라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의 실수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곤도 씨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회사와 정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뻔뻔한 부인이었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일본 SNS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모함했다니 믿을 수 없다. 곤도 상을 영웅으로 대접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사과하라. 독도 어민들에게 미안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도쿄 시부야 거리에는 한국에 사과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나타났죠. NHK 긴급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한국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를 기록했습니다. 밤 9시 워싱턴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검토하신 메모입니다. 보좌관이 암호화된 파일을 보냈죠. 열어보니 제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조작된 AIS로 동맹을 오도한 일본의 데이터는 더 이상 신뢰 기준이 될 수 없다. 동북아 해양 전략은 한국의 통합 감시망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은 한국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다. 결정적인 전략 전환이었죠.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공식 인정한 거였어요. 밤 11시 저는 보고서 최종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의 발견과 영향 챕터를 쓰면서 이번 사건의 의미를 정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죠. 국가의 신뢰성, 국제 질서의 기준, 그리고 진실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강력했어요.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증거를 제시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하니까요. 새벽 1시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다나카였어요. 다니엘 분석관. 그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시스템 회사를 너무 믿었던 게 실수였어요. 저는 그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죠. 모리타 국장과 일부 강경파가 주도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 여론전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적어도 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다나카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안개로 자욱했어요. 하지만 곧 해가 뜰 거였죠. 진실의 해가. 새벽 3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우리는 계속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번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죠. 데이터 주권, 투명성, 그리고 기술적 진실성이라는. 새벽 4시 워싱턴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수정합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앞으로 동해 해역의 모든 작전은 한국 통합감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숫자를 바꾼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지도를 속일 수 있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나라는 진실로 미래를 만들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오전 5시 동의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IMO 최종 세션이 열릴 거였어요. 한국의 완전한 승리가 공식화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세계가 해양 데이터를 볼 때 한국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부를 수정했습니다. 강함은 센서의 개수에서 증명되고 위대함은 데이터를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었다. 그들은 조작과 거짓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준비했다. 이것이 진정한 데이터 주권 국가의 모습이다.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템스강 위로 햇빛이 반짝였죠. 오늘 역사가 새로 쓰일 거였어요. 작은 섬 독도를 둘러싼 데이터 전쟁에서 진실이 승리한 날로. 11월 14일 런던 시각 오전 9시 IMO 본부 대회의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최종 결정의 날이었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언론석은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로 빈자리가 없었어요.
알바레스 위원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강한 타격이었죠. 독도 인근 해역항의 데이터 신뢰성에 관한 최종 세션을 시작합니다. 그가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어요. 표지에는 한국 미국 이후 합동 검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지난 사흘간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알바레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합동 검증 결과 한국이 제공한 423개 센서, 데이터와 블록체인 AIS 로그는 98.7%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미국 독립수신 데이터와도 98.5% 일치했고 EU 위성 데이터와는 97.8% 일치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압도적인 신뢰도였죠. 반면 알바레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AIS 데이터는 다른 모든 소스와 평균 72%의 일치율만을 보였으며 특히 독도 인근 특정 구간에서는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대표석이 조용했어요. 다나카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 하고 있었죠. 알바레스가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어제 공개된 내부 고발 자료와 소스 코드 분석 결과 의도적인 좌표 변환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렸어요. 따라서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독도 인근 해역의 항해 안전관리에 있어 한국 통합감시 시스템을 공식 기준으로 채택한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인정을 넘어선 것이었죠. 국제사회가 한국의 해양 데이터 주권을 공식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AIS 로그봉인 시스템을 국제 해사 데이터 관리의 모범 사례로 지정한다. 한지원과 최민석 제독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 안도와 자부심이 교차했죠. 셋째, 모든 회원국은 해양 데이터의 투명성과 조작 불가능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다. 알바레스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되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결과가 표시되었죠. 찬성, 찬성, 찬성. 녹색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5분 후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38표, 반대 2표, 기권 3표. 알바레스가 선언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어요. 공식적인 순간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일어나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여러분의 시스템을 참고하겠습니다. 독일 대표가 뒤를 이었죠. 블록체인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공유가 가능할까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유럽 해양 강국들의 대표들이 줄을 이어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눴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데이터에 의지하겠습니다. 동북아 해역의 새로운 기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투명성의 승리입니다.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다나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지원에게 다가갔죠.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지원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적 화해의 제스처였지만 승자와 패자는 명확했죠. 오전 11시 한국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IMO, 한국해양감시 시스템을 국제기준으로 공식 채택. 독도 데이터 전쟁, 한국의 완벽한 승리. 블록체인 AIS, 세계 모범 사례로 지정. 저는 센터로 긴급 보고를 보냈습니다. IMO 표결 결과 찬성 38대 반대 2. 한국 시스템이 공식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시 답신이 왔어요. 백악관의 보고 완료. 대통령께서 만족하셨다. 점심시간 저는 런던 시내펍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TV에서 한국 독도 현장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민들이 모여있는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죠.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범죄자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한 어민이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어민들이 함성을 질렀죠. 보험료도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다른 어민이 소식을 전했어요. 로이드 오브 런던이 방금 발표했대요. 독도 인근 한국 선박 위험 등급을 고위험에서 정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주요 해운 보험사, 한국 선박 보험료 평균 35% 인하 결정. 어민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죠. 30년을 같은 바다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위험한 사람 취급받을 때가 제일 서러웠어요. 백발의 어민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서울에서 대통령 특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이 아닌 해양수산부 상황실에서였죠. 뒤로는 실시간 독도 통합 관제 화면이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를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죠. 우리는 소리치지 않고 로그로 지킨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우리의 바다, 우리의 영토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대통령이 답했죠.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투명한 해양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섬 독도가 세계 해양 데이터 표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후 4시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감시 시스템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협력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한국을 지역 해양 데이터의 허브로 인정한 거였죠. 저녁 무렵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야당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를 몰아붙이고 있었죠. 총리, 이것이 당신이 말한 아름다운 일본입니까? 데이터 조작으로 이웃나라를 모함하는 것이? 의사당이 소란스러웠어요.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직적 조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로 국제사회에 혼란을 초래한 점, 특히 한국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불충분한 사과였지만 일본 총리가 독도 관련해서 한국에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죠. 밤 9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IMO 결의 분석 챕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IMO는 단순히 기술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국제해양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투명성, 검증 가능성, 조작 불가능성. 이 세 가지 원칙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 기준을 제시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빅벤이 9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죠. 한지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진실을 지킨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밤 10시 한국 KBS 9시 뉴스를 스트리밍으로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해양 데이터의 기준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독도 현장 인터뷰가 나왔어요. 젊은 어민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켜온 바다예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지킨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전쟁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가 어떻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지, 기술이 어떻게 진실의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새벽 1시,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세계는 독도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목격했다. 작은 섬 주변의 데이터 다툼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한국은 말이 아닌 로그로, 주장이 아닌 증거로, 감정이 아닌 기술로 승리했다. 이제 동해의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데이터는 한국의 서버에 먼저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그 기록을 신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투명함은 최강의 무기라는 것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목격한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목소리 없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기술이 외교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이 결국 승리하는지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아름다웠어요. 저 멀리 동쪽, 독도 주변 바다에서도 같은 해가 떠오르고 있겠죠. 이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한국의 바다에서 11월 20일 도쿄, 일본 국회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야당의 압박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녀가 원고를 내려놓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독도는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섬입니다.
일본 정부는 AIS 데이터 조작으로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특히 한국 어민들의 생계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사당이 술렁거렸어요.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독도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었죠. 이어서 국토교통성 장관이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 AIS 데이터 조작 방지 특별법을 제출합니다. 앞으로 모든 해양 데이터는 제3자 검증을 거치고 조작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일본 역사상 가장 빠른 입법이었죠. 11월 25일 서울 한국해양수산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국 장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일 해양 데이터 투명성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국 장관이 발표했죠. 앞으로 모든 AIS 로그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고 분기별로 공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일본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OU 서명식이 진행되었어요. 두 장관이 악수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죠. 역사적 화해의 장면이었습니다. 11월 28일 독도 인근 해상.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한국 해경 순시선에 올랐습니다. 독도가 눈앞에 보였어요. 평화로운 바다 위에 어선들이 조업 중이었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최민석 제독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보험료도 대출 조건도 모든 게 원래대로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로이드를 포함한 주요 보험사 12곳이 독도 인근 한국 선박의 위험 등급을 정상으로 조정했더군요. 보험료가 평균 38% 인하되었고 어민들의 대출 제한도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어선이 해성호예요. 최 제독이 가리켰죠. 선장님이 3대째 이 바다를 지키고 있죠. 무전기에서 해성호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조업 위치 독도 동쪽 8해리. 모든 것 정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회복.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구글 지도를 열었습니다. 독도 주변의 붉은 경고 표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마린 트래픽도 애플 지도도 마찬가지였죠. 11월 30일 워싱턴 인도태평양 해양감시센터. 저는 동북아 해양 데이터 신뢰도 평가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2달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우리는 독특한 전쟁을 목격했다. 총성 없는 전쟁, 피 흘리지 않는 전투.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떤 물리적 충돌보다 컸다. 일본은 기술을 무기로 삼아 한국을 공격했다. 하지만 한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투명성이었다. 강함은 센서의 개수에서 증명되고 위대함은 데이터를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였다. 423개의 센서, 72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조작 불가능한 블록체인. 이것이 한국의 무기였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 그들은 비난하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고 그저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저는 잠시 멈추고 독도 관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한국의 통합감시 데이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보고서를 이어 썼습니다. 이제 독도는 더 이상 지도 속 논쟁의 점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지키는 평화해역이 되었다. 매 순간의 파도, 매 척의 선박, 모든 것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유된다. 앞으로 동북아 해양을 이야기할 때 세계는 한국을 먼저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진실의 기준, 투명성의 기준, 그리고 기술 주권의 기준. 작은 섬 독도가 가르쳐준 교훈은 명확하다. 21세기의 영토는 깃발이 아니라 데이터로 지킨다. 그리고 가장 투명한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신중하게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나는 이 보고서를 마치며 한 가지를 확신한다. 한국은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의 규칙을 만들었다. 언젠가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독도 데이터 전쟁은 국제해양 거버넌스의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리치지 않고 로그로 말한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카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다니엘. 그녀가 미소 지었죠.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네. 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죠. 하지만 이제는 존경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인내와 전략, 그리고 기술력을요.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 독도 주변 바다에서는 오늘도 어민들이 평화롭게 조업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 속에서 진실이 지켜주는 바다 위에서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